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지시 형용사하고 숫자 형용사를 하면서 조금 숫자 만드는 거 복잡하니까 여러분 연습해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연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번씩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떠한 새로운 품사가 있는지 제목 살펴보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시 대명사가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시 형용사를 배웠잖아요. 지시 형용사의 뜻은 뭐 이것의, 저것의, 그것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이것, 저것, 그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겠죠. 지시 대명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시 형용사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시 형용사보다 훨씬 더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좀 어렵고 복잡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지시 대명사는요, 두 개로 나누어져요. 변화하지 않는 지시 대명사와 그리고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하고 하지 않고의 기준은요, 이제 성수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은 이렇게 남성 단수 복수, 여성 단수 복수의 형태가 나눠져 있고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성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고 단순형과 복합형으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볼게요. 자, 단순형과 복합형에서 단순형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았던 첫 번째로 많이 보았던 이 세에 해당하는 요 앞에서 쓰인 요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 저것, 그것에 해당하는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이 에트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해서 c'est une bonne idée. 그럼 좋은 생각이야 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의 복수형이 되면 ce song이 되는 거죠. ce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복수형이 없고요. 동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단수인 경우에는 이게 축약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복수의 경우에는 이것이 동사가 복수가 돼서 이렇게 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트르 동사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세의 복수가 스송의 형태가 됩니다. 문장의 예문을 보시면 자, ce sont mes voisins 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내 이웃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니까 지금 동사를 쓴 거고요. 복수로 c'est une bonne idée,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에트르 동사의 주어로 쓰인 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쓰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요. 사람과 사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복합형을 볼까요? 복합형은 스에다가 이렇게 씨와 또는 라를 붙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 이 씨에 해당하는 의미와 그리고 라에 해당하는 의미를 여기다가 붙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씨는 여기라는 의미고 라는 저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원근 관계를 나타낼 때 요것은 가까이에 있는 것, 요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사물을 가리키고요. 원근이나 대립 관계를 나타내며 자, 이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정반대의 의미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미에서의 대립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상 반대다라는 의미로 또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근과 대립관계를 나타내고요. 스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쓸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하고 저것 이렇게 구분하고자 할 때 쓰시, 쓸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는 쓸라의 추각형인데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봐온 표현이죠. 사바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에서 이 사바도 역시 쓸라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일상어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죠. 문장을 보시면
리제 스시라고 나와요. 스시 이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읽어보세요. 리제 읽다. 리흐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네, 꼬몽사바 어떻게 지내? 라고 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때 그 싸가 지시 대명사였어요. 품사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 쓰시와 쓸라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가 있어요. 자, 요거는 성수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형태가 4가지가 되겠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형태만 봐도. 보시면은 쓰에다가 요런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보시면은 자, 여기 쓰 플러스 강세형 인칭대명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처럼 보여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쓰에다가 강세형이 겹합이 된 형태구나라고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외우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남성 단수인 경우에는 쓸리라고 하고요. 리가 이제 남성 단수를 받는 거죠. 스, 남성 복수의 그 의의, 의가 이제 남성 복수의 3인칭 복수의 강세형 인칭 대명사이기도 하죠. 여성 단수 역시 L이 여성 단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발음을 셀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 복수는 똑같이 셀이라고 발음을 해요. 끝에 S가 들어가 있지만 발음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은 똑같이 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것은 뭐 어느 대명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거나 아니면 뒤에 뭐 쓰이나 라를 붙여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형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 볼게요. 쓰리, 셀, 스, 셀. 그래서 보통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와 함께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명사의 그것의 구조로서 쓰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부알라 몽 리브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내 책이 있다라는 뜻이죠. 에 술리 드 로익이라고 해서 이때 이 술리는 이제 리브가 되겠죠. 그러면 르 리브 드 로익. 요것을 이제 쓸 위로 남성 단수니까 리브가 앞에서 요거를 쓸 위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드 플러스 명사의 구조와 함께 쓰여서 요렇게 받고 있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볼까요? 자, 요거는요,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지시 형용사도 그렇고, 지금 대명사도 그렇고요. 좀 전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쓰시와 쓸라도 같은 의미인데요. 쓰가 붙으면 이제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라가 붙으면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계속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거리상으로 있을 때 뒤에다가 C가 붙으면은요, 가까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라가 있으면은 거리상으로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비단 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맥이나 글을 쓸 때요, C가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쭉 얘기한 것 중에 C니까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니까 바로 여기랑 가까운 후자가 되겠고요. 이 라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후자와 전자를 가리킬 때도 쓸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물건의 어떤 위치상으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요, 말을 하거나 텍스트에서 얘기를 할 때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고자 할 때도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각각 술리에다가 트레이드용을 긋고 C를 쓰거나 아니면은 라를 쓰면 되겠어요. 여기 각각 위에다가 술리, 수, 셀을 쓰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보시면
C는 가까운 것 후자, 라는 먼 것을 가리킬 때 쓰는데 Quel livre voulez-vous?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책을 원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celui-ci ou celui-là 라고 해서 이건가요? 저건가요? 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원근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C하고 라가 이렇게 쓰게 되면요. 얘는 이제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요거 하나만 딱 쓸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지 뒤에 뭐 라가 쓰이거나 하는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쓸리 다음에 드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역시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조에 a pour ami Cécile et Sylvie라고 했어요. 세실과 실비는요, 조의 친구예요. 그런데 셀시라고 했죠? 그럼 얘는 후자가 되는 거잖아요. 실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라는 그 앞에 있는 실비보다 더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세실이 되겠죠. 그 사람은 캐나다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의 개념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꼭 거리상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후자, 전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C'est un bon livre mais je préfère celui-l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좋은 책이야. 하지만 나는 저거를 더 좋아해. 저것을 더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할 때요. 라를 쓰면은 저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저기 있는 저것을 지시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저것을 더 좋아해 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라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쓸리와 셀의 형태는요. 이것을 받는, 대명사가 받는 명사의 성과 수를 당연히 따라야겠죠. 대명사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 형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가 훨씬 더 복잡해 보였죠. 지시 형용사도 그랬고 지시 형용사에 비해서도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2017학년도에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시 대명사의 문제였어요. A가 J'ai acheté deux chapeaux 라고 하죠. 저는 두 개의 모자를 샀어요. Quel chapeau tu préfères? 너는 어떤 모자가 더 좋니? 라고 했어요. 여기 뛰라고 하니까 여기도 두 개의 모자를 샀어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해? 요럴 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시 대명사예요. 그럼 모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성 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의문 형용사 역시 남성 단수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뽀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단수인지 여성 단수인지 또는 남성 복수인지 여성 복수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의문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의문 형용사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형태를. 의문 형용사 깨는 요것이 남성형이죠. 그리고 요것이 여성형 단수가 되겠고요. 요것이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여성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남성 복수형의 깰에 남성 단수형의 깰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샤퍼가 남성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게 더 좋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라고 했을 때 남성 단수를 받는 celui-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celui-는 단독으로는 쓰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쓰인 celui-는 안 되는 거고요. 여성형 지시 대명사로 쓰인 셀 역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1번은 남성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역시 아니고요. 셀라 여성형이어서 아니에요. 셀 C가 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남성 단수이고요. 그리고 뒤에 C가 와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 대명사를 풀면 될 거예요. 지시 대명사는 처음에 그 형태를 조금 이해하시면은요, 문장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막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그 명사의 성수도 막 따져야 되고 막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이렇게 따져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서술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부터 시작해서 100만 단위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20, 30, 40, 50, 60까지는 자기 단어가 있었고 70, 80, 90은 기존에 있던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그런 원리였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서수는 기수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규칙들만 조심하시면은요, 훨씬 더 쉬운 것이 바로 서수예요. 서수 한번 볼게요. 서수를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숫자 뒤에 EM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서수의 형태예요. 그래서 기수에다가 끝에 EM를 붙이면 몇 번째라고 하는 의미의 서수가 되는데요. 자, 요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도 아니죠. 한 몇 가지 정말 몇 가지의 규칙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되세요. 자, 그 규칙이 뭐냐면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으가 탈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자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있던 철자가 이렇게 으처럼 없어지거나 아니면 철자 형태가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1과 2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퍼미에, 퍼미에흐라고 얘기를 하고요. 2는 두지엠 또는 스공이라고 합니다. 또는 스공드라고 해서 여성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스공은 요거 발음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스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 익숙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세컨드 때문에 이제 크로 하는데요. 이거는 그로 발음이 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는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EM을 붙이면 서수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이제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참 대근이에도 있었네요. 대근이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 왼쪽이 남성형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끔 고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태는 기수에다가 EM을 붙이면은 기본적으로 서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기수가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으를 빼고 붙여요. 왜냐하면 으까지 집어넣으면 그 모음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4 볼까요? 원래 4는 까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EM을 붙이면 모음이 무려 3개가 연달아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잡스럽다고 해야 되나, 조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빼는 거죠. 이렇게 까트이엠으로 발음상으로도 그거 훨씬 더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트레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트레즈 12 여기에서 요거를 빼고 EM을 붙여서 트레지엠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저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인 서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철자가 하나 들어가거나 철자가 바뀌는 거예요. 보시면 생크라고 나오는데 5죠. 숫자 5. 숫자 5는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키엠무라고 해서 으가 하나 더 첨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숫자 5를 이렇게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크를 이렇게 쓴다. 요거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서수에서만 이렇게 유를 첨가해서 이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숫자 9는요. 원래 네프인데 서수가 될 때는 네피엠무 그러면 발음이 너무 좀 세진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왜로 바뀌어요. 그래서 네비엠무로 발음을 합니다. 여기 철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80이 나오는데요. 80 지난 시간에 배웠죠. 4 곱하기 20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까트뱅은 여기 뱅에 S가 빠지죠. 지금. 그렇죠. S가 없고 EM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까트뱅티엠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까트뱅처럼요. 숫자가 지금 2개가 나와 있어요. 앞에도 하나, 숫자 뒤에도 하나, 숫자 이렇게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럼 2개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요.
이거 두 개를 다 서수로 바꿔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숫자만 우리가 서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앞에 있는 거 quatrième, vingtième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냥 숫자로 놔두고요. 뒤에 것만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1인 경우에는 원래 앞에서 숫자 1인 경우에는 서수가 퍼미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에앙이라고 해서 그리고 1의 형태가 있는 그런 1 시리즈들 있죠. 뭐 20일, 30일, 40일 그런 것들은 1을 퍼미에로 바꾸지 않아요. 예를 들면 21 숫자 21이죠. 그럼 21번째 하면은 이거를 20에 퍼미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요 1로 끝나는 숫자인 경우에는요. 그 1만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em을 붙이는 경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1세기라고 할 때요. 맹때 유니엠식글이 됩니다. 맹때 퍼미에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자, 요게 이제 서술을 만드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날짜가 나오는데요. 날짜는 프랑스에서 날짜를 쓸 때는요. 르, 일, 월, 연도 순으로 쓰거든요. 르, 일, 월, 연도 순으로 씁니다. 그러면 편지 쓰기 할 때 굉장히 날짜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르, 01, 10일, 지금 11월 1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21 이렇게 쓰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숫자로 저렇게 나타내고 싶다, 기수로 나타내고 싶다, 서수로 나타내고 싶다 할 때는요. 매달 1일만 서수로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퍼미에라고 써야 돼요. 매달 1일은. 나머지는 뭐 투아 뭐 이렇게 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Le premier novembre aujourd'hui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1월 1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앞에는 르를 쓰기 때문에요. 지금 저기 앞에도 르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서수의 형태이면서 용법이 되겠어요. 자, 서수는 그 기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철자가 바뀌는 거, 그리고 철자가 들어가거나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철자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요. 철자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서 뭐 여기에 들어가는 철자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철자로 만드는 단어의 의미는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조심하시면서 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수 기수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의사소통을 제가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길 찾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길을 찾으려면 일단 방향이 중요하겠죠. 뭐 직진으로 가는 거, 우회전 하세요, 좌회전 하세요. 뭐 이런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대화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뚜두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뚜두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두아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요. 뜻도 오른쪽이라고 나오네요. 아, 두아 뜨가 나와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두아 뜨라고 해서 끝에 의가 들어가고요. 직진으로 라고 할 때는 의가 들어가지 않아요. 뚜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자가 다르다는 거 보시고요. 무엇이 오른쪽에 라고 할 때는요. 오른쪽에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다. 그 뭐뭐의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요. 외우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 두아 뜨드 어디 오른쪽에가 되겠고요. 반대뜻 어디 왼쪽에는 아, 고쉬 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죠. 아, 고쉬 드 무엇의 왼쪽에.
en face de 무엇이 정면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devant 어디 앞에가 되겠어요. devant의 반대 어디 뒤에 derrière라고 해서 조금 발음이 어렵죠. derrière라고 합니다. près de 뭐뭐의 근처에, loin de 뭐뭐에서 멀리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표현들은요, 어떤 때 굉장히 많이 쓰냐면 길찾기 대화도 그렇고요, 약도를 그려놓고 올바르게 길을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상대방이 그쪽까지 쭉 걸어가셔서요, 뭐 오른쪽으로 도시고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그 앞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 교회 맞은편이 바로 우체국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들어가는 이 표현들, 이 구문들을 집어넣기라든지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런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럼 의사소통을 이제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장소 말하기, 방향 말하기, 거리 말하기, 그리고 길 묻고 알려주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어디에 있다라든지 어느 쪽에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구문들을 알아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드시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에마 호브라고 되어 있죠? 자, 호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피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마 호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소유형용사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소유형용사 무엇무엇의 해당하는 거였죠? 몽마매였잖아요. 그래서 나의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여성 단수이니까 몽마매 중에 마가 나온 거죠. 자, 그렇죠. 이제는 좀 보시면은 문장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럼 나의 원피스는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우가 어디라는 의문사예요. Elle est dans ta chambre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엘은 이 치마를 받는 거죠. 나의 치마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그 인칭 대명사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3인칭은 사물과 사람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인칭 대명사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게 느끼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일과 엘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와 그녀인데 이 사물을 어떻게 그와 그녀로 받나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실 텐데 사물도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엘은요 그녀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치마가 되는 거예요. 사물을 받아서. 그러면 엘레 덩이 이제 뭐뭐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방 안에 있다라는 거고 이때도 역시 너의라고 해당하는 거 따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똥, 따, 때 중에 뒤에 여성이 나왔으니까 따로 쓰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소유형용사 배웠으니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장소를 말하기를 봤고요. 방향 말하기를 보시면은요. La gare Montparnasse est au sud de Paris라고 나와요. 자, gare Montparnasse는 몽파르나스 역이에요. 파리에 있는 역인데요. 그것은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au sud가 나오죠. 어디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치사가 a를 쓰는데요. 어디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전치사 편에서 배우실 거예요. 방위를 나타내는 거, 동서남북 이렇게 방위를 나타내는 거 앞에는 정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르거든요. 아르가 축약이 돼서 축약관사 형태라서 오가 들어간 거예요. 관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아무튼 그게 관사가 축약이 돼서 지금 저러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남쪽에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의사소통에서는요, 전치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쪽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 거리 말하기도 보시면은요, 여기도 지금 전치사 가 나오죠. 그쵸? 어디에라는 거,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지점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2km 지점에 있는 거죠. 2k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l'école est à 2km de la maison이라고 돼 있어요. 집에서 2km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전치사 a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편을 나중에 배우실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전치사가 아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드가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전치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 길 묻고 알려주기를 보시면 될 텐데요. 길 묻고 알려주기는 여기 보시면 형태가 자 알레에 나와 있고 뚜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펀에 나와 있어요. 명령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명령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뭐 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죠.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세요 라는 것도 일종의 명령문의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의제트로 끝나고 있죠. 의제트로 끝나고 있는 것은 이제 명령문의 2인칭 복수 또는 2인칭의 그 존칭에 해당하는 그런 무에 해당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그리고 1인칭 복수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길 묻고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뭐 직진으로 가시고요. 우회전 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2인칭 복수 또는 2인칭 존칭 형태인 의제트로 쓰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은 여기도 보시면은 뭐뭐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안에서 살펴볼게요.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우엘라 갸 실브플레라고 했어요. 실브플레는 문장의 뒤에서 이제 붙이거나 아니면 제일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뭐 실례지만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또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어디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실브플레를 뒤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알레 뚜두아 라고 합니다. 좀 전에 배운 뚜두아 바로 나오고 있네요. 직진으로 라는 뜻이었죠. 직진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 뚜훈의 아고슈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직진으로 곧장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지금 명령문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주어가 지금 없는 경우예요. 근데 주어를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뭐 당신은 이쪽으로 가고요. 또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주어를 대부분은 저렇게 안 쓰고 명령문의 형태로 쓰는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물어보는 표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처럼 이렇게 대놓고 그냥 장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우엘라기야 그러면 역 어디 있죠? 라고 해서 어디라고 하는 그 의문사를 써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제일 뭐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표현은요. 뿌후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뿌후 알레. 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전치사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텐데요.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pour aller à la station de métro 그러면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라고 이제 의미가 그렇게 되는데요. 해석을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하철역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이지만 문장이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고 요거와 바꿀 수 있는 표현은 이라고 해서 우엘라 갸흐라고 써 있고 밑에다가 이제 뿌고 알레 알라 갸흐 역으로 가려면요 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여기가 알라 갸흐로 쓰여져 있다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물을 때 이렇게 의문사로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뿌고 동사 원형으로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뒤에 또 실버플레를 붙였어요. 뭐 실례지만 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퍼네 라 프미에르 휘 아 두아뜨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퍼미에르
서수가 나와 있어요. 길 묻고 알려주기 위해서도 또 서수가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랑 또 연관이 되어서 한 것이 바로 이 길 묻고 알려주기 위해서 뭐 두 번째 길로 가세요. 세 번째 길로 가세요. 뭐 이런 식의 할 때는 서수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퍼미에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약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거의 맥시멈이지 네 번째 길까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을 묻는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길은 이렇게 얼추 눈으로 보이지만 네 번째 길까지는 사실 너무 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네 번째 길은 사실 너무 큰 거니까 그 길이 뭐 보통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끊기기 때문에요. 네 번째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서수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길 묻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동사, 이제 펑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첫 번째 길로 가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펑더 동사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동사가 되겠어요.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이고요. 다이어고요. 그 쓰임 하나하나 모두가 다 수능에서 언급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시는 그런 뜻은 뭐 가지다, 그다음에 먹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뭐 어떤 길을 택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또 배우실 테지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운더 동사가 그만큼 많이 쓰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퍼운더 동사의 명령문이 지금 퍼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택하세요라는 의미로 지금 쓰인 거고요. 퍼운더 동사 우리가 배웠을 때 마지막에 제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퍼운더 동사 변화형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동사형 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죠. 3군 동사까지. 그때 마지막에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n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였죠. 그래서 n이 두 개가 들어가면 펑드에서 그 비 모음이 풀어지면서 프렌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했던 거 다들 다 기억해 두시고요. 동사 변화형은 제가 저번에 뭐 1군 동사, 2군 동사, 그리고 3군 동사, 그리고 1군 변칙 동사까지 한 것처럼 동사 변화표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봤던 거, 요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문화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상반되는 뜻들이니까 자, 요렇게 같이 외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와 직진으로 두와 뜨드 요거 붙는 거 조심하시고요. 아고시드 그다음에 두와 뜨드 요렇게가 반대가 아니라 요렇게겠네요. 그렇죠? en face de 정면에 devant, derrière, près de, loin de 자 요렇게 해서 요런 8개의 표현들 반드시 외우시고 약도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길찾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문화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문화는요, 제가 프랑스의 화가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랑스의 음악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더불어서 미술을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번 미술에 대해서, 화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프랑스의 화가들은요,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분들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화가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고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이제 들라크루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낭만주의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의 최고 대표자로 뽑힌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 들라크루아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랑스어로 쉽게 바꿔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나온 적이 있어요. 색채론을 연구하여 인상파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술 그리고 프랑스의 화가 뭐 미술 뭐 어떤 미술 학파 이런 거 할 때는요. 단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상파예요. 그래서 인상파와 인상주의 이런 화가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상파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파리의 아뜰리에는 현재 들라크루와 미술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대표작으로 민중을 이끄는 자외 여신 이거예요. 그리고 키오슈 섬의 학살 등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많이 아는데요. 작가는 화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라크루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들라크루와에 대해서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되겠어요. 그쵸?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사람은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해서 이제 요런 그 민중의 삶에 굉장히 뭐라 되죠? 부각시켜서 이제 그림에다 담아낸 화가가 되겠는데요. 하층 민중의 삶에 천착해서 바르비종에서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주의 혹은 뭐 자연주의 화가로 불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삭 줍기와 만종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 프랑스와 밀레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밀레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같은 세기에서 또 어떠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런 어떠한 화가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딱 보시면 벌써 화풍이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딱 보시면. 이분은 볼 세잔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건데요. 볼 세잔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잔은 프랑스 남부 엑상포방스에서 태어나고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자체에 대해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다룬 내용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엑상포방스에서 태어나고 사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프로방스 지역과 더불어서 같이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프랑스가 굉장히 경치도 좋고 막 햇살도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뭐 볼세잔이 거기서 활동을 했다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법과대학을 중퇴하고 화가가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더 독특하죠. 그리고 입체파를 비롯한 현대의 모든 유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 목욕하는 여인, 아버지의 조상, 생트 빅투아르의 산 등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볼 세잔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정물화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언급이 되곤 하는 화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화가들은 여러분들이 음악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본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화에서 나왔을 때 독해만 정확하게 하시면은요, 뭐 특별히 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클로드 모네가 나오는데요. 모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다라고 해서요. 이분 항상 인상주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화가로서 대상이 빛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의 형태를 포착했다라고 나오고요. 수련 연못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련의 작품을 이제 쫙 이렇게 하나의 홀에다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전용 전시실이 있어요. 클로드 모네 수련 작품에. 전체를 이렇게 벽으로 딱 감싸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베르니의 집과 정원은 기념관으로서도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수련이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대표작으로 인상해돋이, 집가리, 그다음 루앙 대성당 등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네하고 또 밀레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티스 볼게요. 자, 마티스도 보시면은 이제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분도 요 그림을 가지고 딱 그림을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 이렇게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마티스는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일컬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나올 때도요. 피카소하고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순수한 의미의 색채 화가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뛰어난 대생 능력의 소유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스의 마티스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은 미술관과 더불어서 같이 언급이 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스로 얘기하면서 니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티스 띡 해가지고 뭐 니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같은 경우, 특히 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화풍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지역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연결하시면 굉장히 많이 사전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춤과 푸른 누드, 뭐 붉은 방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한번 이런 그림들은 마티스구나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음악하고 비교를 하고자 한번 화가들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오늘 문법 지시대명사하고 서술편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지시대명사 변화하지 않는 거, 변화하는 거 꼭 구분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